왜 나 몰래 했냐고.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 알아? 이 집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며 웃고 울던 곳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모든 시간이 여기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를 받았을 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끊을까 하다가 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는 걸 느꼈다.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는 그냥 무시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남편분이 집문서를 담보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뒤이어 이어지는 설명이 있었지만 단어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집문서를 담보로 했다는 말만 메아리처럼 반복됐다. 손에 쥔 휴대폰은 땀에 젖어 미끄러지는 듯했고 다리는 힘이 빠져 흔들렸으며 가슴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심장은 가빠르게 뛰었고 숨은 목구멍에서 막힌 듯 거칠게 들이켜졌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서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던 얼굴, 공원에서 장난치며 찍은 모습, 여행지에서 해맑게 포즈를 취한 장면들이 한 장 한 장 눈에 들어왔지만 그 순간에는 모두 금이 가고 깨져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는 흐려졌고 입술은 떨리며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설마 정말 집을 팔아버린 거야?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다시 내 귀에 되돌아와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그 발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마치 낯선 이가 들어오는 듯 서늘하게 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목소리를 터뜨렸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집문서를 담보로 맡겼다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져 내려앉는 모습은 내 불안을 더욱 키웠다. 그는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우리 집 팔지 않았어. 오해하지 마. 그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강하게 부정했다면 달랐을까? 하지만 지금 그의 태도는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해라고? 은행에서 직접 전화가 왔다니까. 당신이 집문서를 담보로 했다잖아. 그게 집을 판 거나 다름없잖아. 나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심장은 폭발할 듯 요동쳤다. 남편은 대답 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그 한숨은 거실을 가득 메우며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다시 외쳤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도대체 뭘 한 거야? 왜 나 몰래 했냐고.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 알아? 이 집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며 웃고 울던 곳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모든 시간이 여기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 목소리는 갈라졌고 호흡은 거칠어졌다. 분노와 공포,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온몸이 떨렸다.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져 번져나갔고 흐느낌은 벽에 부딪혀 다시 내게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에 웅크렸다. 눈은 부어올라 제대로 뜨기 힘들었고 목은 쉬어 단어 하나조차 꺼내기 힘들었다. 몸은 탈진한 듯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나를 괴롭혔다. 정말 남편이 집을 팔아버린 걸까? 아니면 거대한 빚을 진 건 아닐까? 도박 같은데 빠진 건 아닐까? 혹시 나 몰래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때마다 불안은 더 커졌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장면은 더 선명해졌다.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린 나와 아이들, 추위에 떨며 우는 아이들의 얼굴, 그 작은 손을 잡고도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는 나의 모습. 그 상상은 반복해서 되돌아왔고 가슴은 갈기갈기 찢기는 듯 고통스러웠다. 시계 초침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한번 울릴 때마다 불안은 더 깊어졌고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심장은 더 거세게 요동쳤다. 새벽 2시, 3시, 4시 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어졌고 나는 탈출구 없는 긴 터널에 갇힌 사람처럼 절망에 휩싸였다. 나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만약 남편이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야 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다짐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마지막 기둥이었고 그 기둥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긴 밤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눈이 붓지 않아 머리는 멍했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엌 불을 켜고 밥을 올렸지만 나는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밥이 다 되었다는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젓가락 하나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수저를 가지런히 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뜨거운 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서야 정신을 겨우 붙잡았다. 그제야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머릿속에서 조목조목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방에서 나왔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어젯밤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곧 방에서 나올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대신 평범해 보이려 애쓰며 물컵과 반찬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오래 가지 않았다. 우리는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으며 밥을 먹었는데 그 작은 소리조차 지나치게 크게 울려 퍼졌다. 온 집이 그 소리에만 집중하는 듯한 기묘한 공기가 흘렀다. 남편은 몇 숟가락만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손끝에 작은 떨림이 눈에 들어왔고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던 질문이 다시 가슴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이들이 곁에 있었기에 나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들이 엄마 체육복 챙겼어? 하고 묻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확인해 주었다.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이들의 시선을 피했다.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걸 알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현관에서 아이들을 배웅하고 문이 닫히자 거실 공기는 급격히 무거워졌다. 남편은 현관에 잠시 서 있었고 나는 등을 돌린 채 그의 기척을 느꼈다.
어젯밤처럼 울부짖지는 않으리라 마음먹으며 천천히 식탁에 앉아 입을 열었다. 어제 한 말 다시 묻지 않을게. 그래도 오늘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만은 알려줘.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만 알면 돼.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다 잘 풀릴 거야. 어젯밤과 다르지 않은 대답.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오히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서랍장을 열었다. 무작정 뒤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이해할 만한 단서를 찾고 싶었다. 한쪽 구석에 묶여있는 봉투 몇 장이 눈에 들어왔고 손끝이 얼어붙듯 멈췄다. 날짜가 적힌 봉투였다. 최근 몇 달의 기록이 줄지어 있었고 나는 그 중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안에는 안내문과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특정 기관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고 상담 예약 안내,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같은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서명란 근처에는 남편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제 은행 직원의 목소리와 겹쳐지며 가슴은 더 조여왔다. 집이 당장 넘어간 것은 아닌 듯 했지만 분명 내가 모르는 일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제자리에 두었을 때 남편은 이미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서류 봤어. 거기 적힌 기관 이름도 확인했고 예약 일정도 본 것 같아. 지금 내가 알아야 하는 부분 말해줄 수 있지? 남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 짧게 말했다. 오늘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돌아와서 얘기하자. 미안해.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미뤘다는 생각만이 맴돌았다. 대화는 끝난 듯 흘러갔지만 내 안의 질문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에 쥔 컵을 내려놓았다. 어제, 그 전날,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남편이 보여왔던 작은 변화들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조금씩 늘었고 통화가 길어지면 꼭 베란다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다. 가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지만 별거 아니야라고 웃어 넘겼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 모든 장면들이 오늘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이어졌고 그 퍼즐의 끝은 내가 두려워하는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있었던 일과 은행에서 온 전화, 남편의 모호한 대답, 서류에서 발견한 기관 이름까지 하나씩 이야기했다.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그런 제도가 있대. 집을 당장 파는 건 아니고 집을 담보로 생활비처럼 받는 방식이라더라. 정확히는 나도 몰라.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거야. 그 말은 내게 희망과 불안을 동시에 줬다. 당장 집을 잃는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많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 통화를 마치고 나는 달력 앞에 서서 오늘과 내일의 빈 칸을 바라봤다. 아이들 일정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를 남겼다.
확인은행, 기관. 그 몇 글자를 적는 동안 손끝이 떨렸지만 막연한 공포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이 조금은 나를 단단하게 했다.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또 걸려왔다. 잠시 망설였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상대는 남편의 이름을 확인한 뒤 본인 통화인지 물었다. 내가 배우자라고 답하자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통화는 짧게 끝났지만 그 짧은 통화는 오히려 많은 걸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이 출근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서류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은행에 직접 가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내 눈으로 확인돼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밤마다 이어지는 불안과 상상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 현관을 나서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발걸음은 무거웠다. 혹시 은행 창구에서 내가 듣게 될 말이 집을 잃는다는 경고라면 그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른 채 불안만 끌어안고 사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이름과 용건을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어제 집문서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이 뭔가 절차를 진행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다. 확인 절차를 마친 뒤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현재 고객님의 주택은 담보 설정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출이나 매매는 아니고 주택연금이라는 제도에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순간 귀가 다시 웅웅거리는 듯 멍해졌다. 주택연금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도 그렇다고 전혀 처음 듣는 것도 아니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혹은 신문 기사 제목에서 스치듯 본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집과 이렇게 직접 연결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주택연금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내 질문에 직원은 안내 책자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당장 팔거나 비우는 건 아니고요. 고객님이나 배우자분이 사시는 동안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 담보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하거나 대출을 추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은 차분했지만 내 심장은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집을 당장 잃는 건 아니라는 말에 잠시 안도했으나 동시에 이제 이 집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나를 낯설게 했다. 나는 직원이 내민 안내 책자를 손에 들고서도 글자가 잘 읽히지 않았다. 눈앞의 글씨는 멀리서 흔들리는 것처럼 아득했고 머릿속에는 어젯밤 남편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은행을 나와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벤치에 앉아 책자를 펼쳐보았다. 굵은 글씨로 영모기지리버스 모거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적혀 있었다. 단어 하나하나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은행 다녀왔어. 주택연금 신청한 거 사실이지?
남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더니 낮게 말했다. 맞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 나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눌렀다.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이런 중요한 걸. 남편은 미안하다고 반복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말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책자 속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받는다. 거주하면서 연금 수령 가능. 사망 후 상속인은 상환 절차 필요. 이 문장들은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 이 집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우리가 나이 들어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더 이상은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책가방을 정리하며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책자 속 문장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고 남편의 침묵과 직원의 차분한 설명이 교차하며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서랍에 다시 봉투를 넣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 정확히 확인하고 끝까지 따져 묻겠다. 밤이 되면 또다시 불안이 밀려오겠지만 이제 나는 손에 책자라는 단서를 쥐고 있다. 그 단서가 어둠 속의 불빛이 되어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비추어 주길 바랐다. 저녁 식탁 위에는 국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젓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가 숙제를 시작한 뒤 집안이 조용해지자 나는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밥그릇을 반쯤 남긴 채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이마를 눌렀다. 피곤한 듯한 제스처였지만 내 눈에는 대답을 피하려는 신호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은행에 다녀왔어. 주택연금 신청한 거 사실이더라. 남편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그는 숟가락을 치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구나. 결국 알게 됐네. 나는 억눌러 두었던 감정을 다시 끌어올렸다. 왜 숨겼어? 이렇게 중요한 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하다니.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어떻게 나 모르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당신한테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말은 설명 같지 않았고 변명 같지도 않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쳤다. 어쩔 수가 없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담보로 맡기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남편은 내 눈을 피한 채 손을 비볐다. 당신이 알면 더 걱정할 것 같아서 정리되면 말하려고 했어. 솔직히 말하면 나 혼자서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나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해결? 도대체 뭘 해결한다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몰래 한 거야? 우리 집을 담보로 하는데도 내가 몰라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수입이 줄었어. 몇 달 전부터 일이 예전 같지 않아. 회사에서는 인력 조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나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이미 지난달부터 월급이 줄었어. 당신한테 차마 말 못했던 거야. 그 순간 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이 식탁에 떨어졌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교육비도 점점 늘고 있잖아. 생활비도 버거워지고, 대출은 이미 막혔고, 카드값도 밀려 있었어. 내가 무너지는 건 괜찮지만, 당신이랑 아이들까지 흔들리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주택연금이었어. 적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당장은 버틸 수 있으니까. 나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같이 상의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늘 집을 지키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그래서 말 못했어. 이 방법을 꺼내는 순간 당신이 가장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집은 나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가 함께 버텨온 모든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다. 그 집을 건드린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으니 그가 말하기 어려웠다는 것도 이해됐다. 그러나 이해와 분노는 여전히 동시에 자리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았어.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나 몰래 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의논해야 해. 알겠어? 남편은 잠시 내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그 순간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끌어올랐다. 안도와 배신, 이해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것들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입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나를 간신히 버티게 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 방 불을 꺼주고 나서 나는 다시 책자와 메모를 펼쳐보았다. 주택연금의 조건, 필요 서류, 장단점이 적혀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으며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이제는 남편이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직접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앞으로의 싸움에서 내 무기가 될 것 같았다.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오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며칠 뒤 우리는 함께 은행을 찾았다. 남편 혼자 두고 싶지 않았고 나도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창구에 앉자 직원은 환하게 인사를 했고 준비된 서류를 펼치며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주택연금은 신청 후 심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집은 여전히 고객님이 거주하실 수 있고 소유권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담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이나 매매는 제한됩니다. 이후 연금 지급이 시작되면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직원의 말은 지난번보다 구체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조건, 기간, 필요한 서류, 모든 것을 내 손으로 기록하니 막연한 불안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설명 도중 남편이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다. 혹시 저희가 상황이 바뀌면 해지를 할 수도 있나요? 직원은 차분하게 답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시점에 이미 지급된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 답을 들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걱정,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의식하는 눈빛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은행을 나오며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한테 말 못한 게 가장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같이 얘기하자. 혼자서 짊어지지 말고.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면서 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은 여전히 밝고 안전해야 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서 남편과 나는 시선을 교환했고 그것만으로도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간 뒤 우리는 다시 책자와 메모를 펼쳐 놓았다. 남편은 내가 적어둔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답을 보태주었고 나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다. 대화는 차분하게 이어졌고 어젯밤의 소란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말했다. 주택연금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않을 거야. 같이 보면서 판단하자.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직도 불안은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숨겨진 것이 없다는 점이 달랐다. 며칠 뒤 우리는 상담 일정에 맞춰 기관을 찾아갔다. 직원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예상 지급 금액과 조건을 설명했다. 월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나이와 집값에 따른 차이, 그리고 상속 시 필요한 절차까지. 수치는 구체적이었고 우리는 그 수치 속에서 현실을 마주했다. 남편은 펜을 돌리며 잠시 생각하다가 내 쪽을 바라봤다. 우리 이거 꼭 해야 할까? 나는 숨을 들이켰다. 지금 당장은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휘말리지 않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류에 사인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는 점이 중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지며 거리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 작게 다짐했다. 삶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길로 흘러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나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은 긴 하루였지만 적어도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도 이 집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 집이 담보로 묶여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숨기지 말고 함께 버티자. 그리고 그 말은 우리 가족이 앞으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었다.